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부부가 70대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직원을 불러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년 동안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포심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쓴 민사소송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의 죽음엔 책임이 없다는 듯 자신을 일찍 구속하지 못한 수사기관 탓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진짜 이 강풍 엄청 불었잖아요. 대개 피해 없으셨어요? 저희는 뭐 소리만 좀 심했죠. 따로 뭐 아파트니까 크게 피해는 없었어요. 백 변호사님. 이런 창문이 좀 이렇게 흔들리지. 왜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생각보다 본인이 피해가 있었나? 생각보다 좀 뭔가 좀 재밌는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여쭤봤는데 참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마포구 상암동 저희 JTBC 사옥이 있는 이곳엔 비는 안 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폭우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만 와도 걱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도 장난이 아니죠. 이미 어젯밤부터 강풍 불면서 부산, 인천 등지에서는 이미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사장 주변 그리고 간판 많은 곳 이런 데 지나실 때는 특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냥 가급적이면 외출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인이지만 양념게장을 좋아하는 우리 이모부 리차드 앤더스 씨의 생일입니다. 콜로라도의 앤더스 씨한테 영어로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오영숙님. 영어 하면 또 이수진 기자 아니겠습니까? 네, hello, Mr. Anderson. 맞아요? 리처드? 생일이네.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축하해드리면 되나요?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건 반장을 갱년기 약이라 생각하고 매일 보면서 버팁니다 하신 민영애님. 아버지가 이번 주 35년 7개월간의 직장 생활 마감하고 퇴직하십니다. 아버지의 인생 2막 축하해 주세요 하신 헝가리의 최지수님. 아버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충남 예산 삽교에 굽땡 치킨 갔는데 거기도 사건 반장 틀어놨네요 하신 찬정님. 우유빛깔 오윤성, 학생들한테 인기 만점이실 것 같아요 하신 은빛님. 자, LA의 광주님, 육성학님, 박고슴도치님, 김윤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가족 실종 의문의 행적인데요. 자, 이수진 기자 조금 전 속보 좀 종합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4시 정도부터 계속해서 관련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우디 차량의 라디에이터가 발견이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에 자동차 본체가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방파제에서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가두리 양식장 끝쪽이고요. 일단 잠수부들이 아우디 차량 번호판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30분 전쯤에 번호판 확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여행용 가방도 건져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수심 10m 정도 깊이의 펄에 묻혀 있어서 아직 그 차량 내부까지는 어두워서 확인이 안 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 차량을 인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조윤아 양의 아버지가 코인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상 번호판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 보면 그 차가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지금 이 기자가 경찰에서 코인 투자 여부를 따져보겠다라고 했을 정도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또 뭐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한 카드 회사에만 카드핏이 한 2천여만이 넘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일가족 전체가 지고 있었던 거는 한 1억 원이 넘는 걸 카드 회사만 부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조양의 아버지가 지난해 7월 무렵에 하고 있던 사업을 폐업하면서 그때부터 또 아내도 그때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을 쭉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 실종되기 전날에도 당일날에도 계속해서 채권 추심 전화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 지배 업체 통해도 추심 업체에서 보내온 독촉장이라든가 법원에 노란 딱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빨리 법원으로 연락을 하라라는 그런 통지문 같은 것들도 예.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교수님, 솔직히 이제 차량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 교수님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분들의 그 생존을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에 말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뭐 밀항 가능성, 범죄 피해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 판단을 해보건대 지금 이제 뭐 코인 투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정컨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그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이고요. 물론 이 차 안에서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차 안에서 발견돼 있는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원인에 대해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탑승자 여부, 탑승자의 유무, 그 지금 뻘에 지금 박혀 있던 그 차에 안에 탑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뭐 신락 같은 희망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방송 중에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중간에 얘기를 끊고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자, 차량 절도범을 잡아라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절도 차량이 지나갑니다 라는 무전이 울리자 대기 중인 순찰차 저 삐요 용의자 추격합니다. 거기서 해봤자 속에 경일기 순찰차 무려 시속 180km로 달려도 용의 차량 잡지 못하는데요. 이때 다른 곳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해서 자 저렇게 경찰들 달려가죠. 예. 지금 3단봉으로 지금 막 내려치려고 하다. 지금 나왔습니다. 아하, 별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려야죠. 검거 성공. 세상에 백 변호사님, 순찰차가 앞서 보셨다시피 시속 180km, 2km, 3km 저렇게 달리는데도 잡지를 못했으면 얼마나 빨리 달린 거예요? 지금 순찰차보다 최소한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간 거죠. 그럼 180km 이상이니까 190에서 200km까지 밟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앞에 이 도로를 통제했던 이 또 다른 경찰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도로 통제까지는 잘 안 하죠.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량을 앞으로 막아서거나 하는 정도인데 지금 저 정도 속도로 가는 차 때문에 도망가는 차 때문에 다른 차들과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추가되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한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연락을 받은 저 순찰 차량에서 이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차량 자체를 통행 자체를 통제를 해버린 겁니다. 와. 근데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경찰관들의 기지나 그런 순발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협조해주신 시민분들 칭찬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온 동네가 자기 집.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인데요. 한 빌라 옥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텐트가 어떻게 보면 천막이 설치가 되는데 자, 처음엔 이 정도만 이렇게 딱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비닐에 알전구에 막 전선에 그냥 막 점점 막 이렇게 공사가 커지고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가족들이 막 놀고 먹고 막 하는 탓에 밤낮으로 소음, 세상에 선풍기까지. 자,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니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이 기자. 요즘 날도 더워서 창문까지 열어놓는데 세상에 옥상에서 이렇게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면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빌라가 4층짜리인데 이 글 쓴 분이 4층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빌라 주민이 옥상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텐트만 있더니 전구에 선풍기에 점점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비 오면 비 오지 말라고 하면서 비닐까지 덧대면서 아하. 아예 방 하나를 만들어 버렸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참 웃긴데요. 12살 사춘기 아이에게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서라고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곧 치우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전혀 치울 기미가 안 보였고요. 결국에는 이 글 쓴 분이 옥상 문을 잠그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텐트 가족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엄청 극심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텐트 가족이 이긴 아, 거예요. 이겼어요? 그래서 구역을 옮겨서 화로까지 설치를 해서 다시 텐트를 사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 변호사님 어쩜 좋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글쎄 일단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첫 번째로는 저렇게 이 전기까지 끌어다가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텐트가 아니에요. 저건 가건물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 저분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저건 남의 땅을 지금 점거하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아하. 저 가족도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사춘기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게 잠깐도 아니고 저렇게 살림을 차리시면 저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아, 예. 그럼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겠어요? 저거 아, 무방비예요. 맞다, 진짜. 화재. 저기 뭐 불도 피우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아,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여기 딱 봐도 주차장. 지금 구획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한 면을 그냥 탁 위에다가 평상이 이렇게 짜잔 하고. 자, 이거를 설치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아파트 동대표님의 작품이라는데요. 자, 여기서 떠들고 그냥 담배 막 하니까 막 흡연 막 이 연기가 나풀나풀 하면서 막 위로 올라가. 보다 못해서 야 이거 제발 이거 뭐냐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또 이건 또 뭘까요? 정말 세네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주차 구역에 지금 큰 평상이 놓여져 있는데 저 위에 사는 분들 저기서 만약에 어떤 분이 담배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솔솔 다 들어오죠. 예. 또 떠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건의를 했는데 동 대표는 옥상은 못 쓰게 하고 또 주차장은 저렇게 본인이 평상을 놓아서 결국 주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에 글까지 이제 게시를 한 건데요. 예. 저건 명백하게 법 위반입니다. 진짜요? 주차장법 위반이에요. 주차장은 뭐 하는 데 쓰죠? 주차하는 데 그죠? 쓰죠? 저희 평상을 주차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저기는 차량을 주차해야 되는 곳이고 주차장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거 계속 저러시면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교수님 저런 사람들이 보통 항의를 받으면 나도 이 집 여기 사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 공간에 대한 공익적 개념이 희박하거나 상실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제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차장법 위반이라든가 뭐 기타 아까 뭐 얘기 나왔지만 그 텐트 옆에다가 전기 끌어서 쓰고 한다는 거, 그 전기도 그 어떻게 보면 공용 전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28평 정도 살면서 자기는 한 40평 정도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한 32평이면 자기는 한 50평 정도 이용을 한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 입장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고통을 받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현빈, 손예진 부모 된다. 자, 지난 3월 부부가 됐죠. 두 사람. SNS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어제 저도 손예진 씨 소셜미디어를 봤는데요.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면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기자 저기다 좋아요 눌렀잖아요. 네, 좋아요 눌렀죠. 이제 손예진 씨와 현빈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이게 정말 맞아요. 첫 번째 관심사였고요. 그리고 손예진 씨 친구 이정현 씨가 호랑이띠 친구가 태어난다면서 댓글로 축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월 말에 결혼을 했는데 올해 안에 2세가 태어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런데 호랑이띠라고 하면 꼭 올해 안에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음력 설이라든지 입춘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올해는 아닐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이럴까요? 진짜 얼마나 잘생기고 예쁠까요? 진짜 아우 진짜 저 우월한 유전자. 자, 5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이게 진짜 실화입니다. 오늘 모아온 사례들은요. 보는 순간 하실 겁니다. 자,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이 남성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차량 본인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우, I'm the 아이고. king of the world. 자, 지금 넘어가더니 다시 건너편 차로 가지 않네요. 아, 다행히. 아, 일단 차량 한 대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차 2대를 두 대, 밟았군요. 두 대, 네. 했다가 폴짝 뛰어갑니다. 예, 지붕까지 쭉 걸어서 앞으로 왔다가 착지. 자, 이런 와, 웃으면 안 되는데 못 잡았어요 아직. 상상을 초월하네요. 지금 저희가 얼굴을 블러 처리해서 그렇지 실제로 얼굴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기 6월 6일에 오산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저럴까요? 차량 블랙박스에 있는데 그 뒷차가 아마 본넷이나 트렁크를 밟고 이 블랙박스 차량으로 왔다가 그 차량 앞에 본넷을 또 밟고 그리고 저 앞차는 안 가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저건 뭐 명백하게 손괴죠. 명백하게 재물 손괴입니다. 예. 그리고 저 블랙박스 차량 차주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차 산지도 얼마 안 되셨고 아유, 사고도 한 번도 없었는데 세상에. 본닛 찌그러지고 트렁크 찌그러지고 일단 경찰의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는 저런 황당무계한 행동을 한 사람 저 위에 천장도 밟은 것 같은데 예.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빨리 좀 잡혀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비슷하지만 약간 좀 예전에 화제가 됐던 영상 유사 사례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여성 주목해 주십시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 이래? 약간 그 링의 사다코 같은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제가 다시 봐도라고 하냐면 저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차량이 멈췄고요. 저 여성을 발견을 하고 그런데 달려들어서 본닛 위에 머리를 박으면서 손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거든요. 여중생이었습니다. 여중생이라고요? 예, 저 여성 여중생이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술이요? 예. 여중생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저는 이 부분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차량 주인이 저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그냥 수리비라도 달라라고 많이도 요구를 안 하셨는데 수리비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소통한 경찰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걸 마치 교통사고처럼 봐서 사람과 차량의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소리? 이분 손해배상 요구도 못했다는 거. 저거 어떻게 교통사고예요? 저건 차량 멈췄는데 그냥 계속 달려들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조금 마음씨가 좋으시거나 법에 대해서 좀 자주 모르셨거나 사건 반장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예, 저건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백 변호사님 요즘은 진짜 한문철 TV도 그렇고 사건 반장에서도 계속 이런 걸 보여드리니까 이제 경찰분들도 저런 거 보고 뭐 과실비율 9대1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찰분들이 저런 상황을 보고 아유 이거는 차 대 사람의 사고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경찰분이 뭐 착각을 했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이제 경찰에 조사 참여 가면 사건반장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건반장을 보면서도 또 많이 배우는 것도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경찰분들이.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경찰분들께서 제공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경찰서 뭐 사고 쳐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사고 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면 제가 좀 네. 변호인 조사 참여, 자격으로? 네. 죄송합니다. 자, 6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 자, 일단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이거 들고 갈 거지? 왜 뭐 샀어? 왜 물어봐? 샀어? 자, 뭔데? 뜯어봐라. 왜 또 우는데? 잘 골랐네. 왜 또 우는데? 맨날 더럽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었는데. 혹시 내 용돈에서 까고 그런 거야? 자, 일주일도 안 돼서 조회수 400만. 정말 장안의 화제의 영상. 근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저게 왜 400만 뷰까지 됐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방을 선물해 주신 건가? 뭐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이제 8년 만에 아내에게 첫 가방 선물해 주는데 저 가방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략 우리나라 중저가 브랜드 제품은 한 20만 원 정도에서 뭐 30만 원 정도 사이의 가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렇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분이 행복해하면 끝이어야죠. 근데 저게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지금 8년 만에 선물을 해주는데 가방 그렇게 싼 걸 해주냐?부터 시작을 해서 야 이걸 또 과거에 이 남편분이 다른 그 올렸던 영상을 또 야 그걸까지 찾아내네요. 그걸 찾아내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본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기념으로 330만 원짜리 맥북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본인은 300만 원짜리 맥북을 사고 아내한테는 8년 만에 2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 간섭을 많이 하시는지 좀 행복해 하시면 그 자체로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상황들보다도 그걸 두고 왜 이렇게도 관심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좋은 그 의견들 주시는 거 좋고 사건 반장에도 댓글들 많이 주시는 거 좋긴 한데 가끔 막 싸우시는 분들까지 있어서 거기서 예. 그냥 재밌어 하시거나 의견 있는 건 좋은데 싸우지는 마십시오. 예. 아니 근데 이 남편분이 워낙 악플 세례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상심이 크시답니다. 자, 교수님이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좀 그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아내가 내 용돈에서 까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이 집의 어떤 그 경제적인 주도권을 아마 그 남편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뭐 제3자가 왈가불가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또 이 그 부부가 이런 그 사연이 있다라고 해요. 1년 반 전부터 보육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이제 명품 가방을 갖고 싶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아내는 가방은 물건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돈 있으면 보육원에다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사주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부부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살 수는 있지만 저축을 먼저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그 이유가 이 부부들이 사연이 있대요. 예전에 그 배고픔을 느껴봤다. 네. 그러니까 꼭 남성이 뭐 330만 원짜리 맥북 산 거 이거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를 삼지 마시고요. 이 가계 수입을 하는데 기여를 하면 그게 이제 무기로 따지면 공룡화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봐야지 이게 330만 원짜리하고 20만 원대 가방을 바로 우리가 평면으로 비교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생골 사거리에서 침구 전문점 인스푸땡 운영하시는 정연희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매장에 계실 때 항상 사건 반장 틀어놓고 계신다고요? 좋습니다. 아직 여름용 침구 구입 못하신 동두천 사반 가족 여러분, 생골 사거리로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 와우. 후시딘과 함께라면 상처엔 후시딘.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Keep the Pace.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셀프 주유소에서 부부가 70대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직원을 불러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사건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자, 이 셀프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말 딱 저 말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회색 차 한 대가 주유소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셀프 주유소인데요.
한 부부가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분 뒤 직원이 와서 결제를 도와주는데요. 자, 그런데 분홍색 옷을 입은 남성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삿대질도 하고 굉장히 좀 난동을 부리는데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하고 저렇게 뺨도 때립니다. 와우. 심지어는 발길질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은 사장님에 의해서 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야, 이거 진짜 황당한데요. 이 셀프 주유소 사장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 셀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잘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럼 보통 이제 원래 셀프는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가끔 도와줍니다. 근데 저 지금 상황을 보면 아내분이 뭔가 이 IC 카드 주입구를 잘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직원분께서는 이제 가격표를 바꾸느라 이제 사다리 작업 중이어서 저게 바로 못 간 거예요. 한 2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분 정도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갑자기 남성이 여기서부터 좀 황당합니다. 기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아니 이 직원분이 저 IC 카드 기계 만들었나요? 원래 그러더니- 저 셀프 기계가 네, 저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 당연히 기계적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그 남성이 계속 욕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너 나한테 욕했지, 당신 나한테 욕했지 이러면서 계속 주장을 하다 결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욕설에 저 직원분의 뺨까지 때린 겁니다. 자, 이게 셀프 기계, 셀프 주유기는 아시다시피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자, 사람을 불렀나 봐요. 자, 야, 아저씨 여기 좀 와봐야 했는데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고 2분 정도 일을 보다가 늦게 오니까 그랬다고 저런 거예요 지금? 예, 그랬다고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욕설을 하고 이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아마 아내로 추정되는데 옆에 여성 같은 경우 말리지를 못하니까 상황이 하도 심하니까 빨리 무릎 꿇고 끝냅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직원분이 무릎을 꿇었는데 꿇자마자 지금 보신 것처럼 뺨을 2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서면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다리가 아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허벅지를 발로 2번 밟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CCTV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도 정말 요즘 말로 역대급이네요, 진짜. 예. 자, 이 주유소 사장님이 지금 보신 그 CCTV를 뒤늦게 확인을 하고 상황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너무 내 직원이 저런 꼴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 주유소 사장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남자분이 이제 막 무릎 꿇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분이 또 이제 자기 남편을 말릴 그런 완력 같은 것도 완력 같은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무릎 꿇고 끝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도 이제 이 상황이 너무 계속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고 싶고 이제 그 순간 이제 그냥 얼떨결하면서 좀 무릎을 꿇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이제 꿇자마자 뺨을 2대를 때리시고 이제 발로 허벅지 무릎 꿇은 허벅지를 2번 밟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뭘 무릎까지 꿇어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 말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고 싶고 하도 난동을 피우니까 빨리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일단 빨리 치워버리려고. 자, 이 기자, 사장님이 일단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폭행한 사람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결론만 말하면 일단 합의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자신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돈도 없는데 위로금 50만 원을 줄 테니 이걸로 끝내자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 이상으로 부르면 자신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과 피해 남성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과를 하고 또 내가 돈이 없으니 이것만 받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교수님, 이 관련 게시물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나한테 무릎 한 번 꿇고 뺨 2대 맞고 50만 원 받자. 내가 줄게 50만 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뺨 2대만 맞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아마 그런 댓글 다 하신 그렇죠. 것 같던데요. 사실 이제 또 저는 좀 어디에 좀 주목하고 싶으냐 하면 뭐 임대 아파트 운운한다는 게 이 상황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 셀프 주유소에 가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못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좀 기다렸다가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또 어디에 또 주목을 하고 싶으냐면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욕했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황에서 이 70세 먹은 이분이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일부러 이제 트집을 갖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막무가내로 막 사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처벌받아야죠. 예. 자, 잠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백 변호사님 충격적인 거 방금 그 무릎을 꿇고 뺨을 2대를 맞으신 저 직원분이 70세 어르신이에요. 네, 지금 뭐 주유소에 가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저렇게 아르바이트로 많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장님 얘기로는 이 피해자분이 70세가 넘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런 일 겪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주의를 하는 거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라고 하면서 뭐 병원 치료 등 또 뭐 민형사 소송이든 어떤 도움이든 다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가해자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아까 나이가 좀 많아서 벌금 내면 차라리 벌금이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벌금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고요. 예. 자기 잘못한 걸로. 지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합의금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를 안 하면 처벌받고 합의금도 또 추가로 나중에 저 피해 배상 같은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저 주유소에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꾸 불쑥불쑥 찾아온대요. 합의하자고. 아, 요즘도? 네,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온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저자 저거. 사실 저 사람은 좀 급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만 원을 던져놓고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50만 원 던져놓고도 나 정말 무릎 한번 꿇리고 뺨 몇 대 때렸는데 50만 원 했다. 나 무지하게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 같은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나이 돼가지고 자기보다도 뭐 사실 뭐 자식 벌은 안 되지만 조카나 뭐 막내 뭐 무슨 뭐 삼촌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저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사람도 한 70살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저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돼가지고는 상당히 본인이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좀 따끔하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혼날 만큼 혼나야 됩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저 정도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년) 동안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공포심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잔혹한 범죄를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한 40대 남성이 6년 동안 만났던 여성을 상습... 진짜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이 피해 여성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으로 온 이 남성과 2016년 가을부터 사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은 사귀고 나서 직후부터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참다 못해서 몇 개월 만에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격분을 하더니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요. 이 여성의 갈비뼈를 때려서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 이후로도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난 5월 한 행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여성이 그 집 베란다 쪽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상황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지난 5월 30일 새벽에 이 여성이 본인의 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베란다에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걸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남성이 여성 집에서 본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성이 발견해서 본인이 잠에서 깼다. 그거에 열받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나 때렸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성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이 갑자기 경찰이 오니까 태도를 바꿨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이제 남성을 검거하려고 하니까 여성이 자기는 처벌 의사가 없다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단지 그 안전조치만 그 요청을 하면서 신고를 갖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망설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추정컨대 이 경찰이 그럼 좋아. 남성의 연락처라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불응을 했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성의 그 머릿속에는 도움은 급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예. 막상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에 검거돼 가지고 처벌받고 만약에 다시 또 나오게 된다면 자기는 그 2배, 3배 이상의 어떤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감, 자기가 명백히 누가 봐도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한 이 공포감. 자, 경찰이 말이죠. 이 여성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 입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거예요. 지금 법에 호소해봤자 다시 주먹에 더 시달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한 10차례 이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다, 법이 충분히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보호 조치할 수 있고 행정 서비스로 뭐 지금 몸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이 망설이던 끝에야 피해를 털어놨고 사실 이제부터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예. 여성 뭐 진료 기록부, 수술했던 사진, 의사 소견서 등이 줄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내 시달렸던 겁니다. 자, 일단 그 경찰의 10차례 가까운 이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지금부터가 충격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 네, 세상에. 일단 2017년 3월에 한번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8년 1월에 전날 말싸움을 벌이고 여성이 이 남성을 이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남성이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서 이 피해 여성 한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어우. 그래서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너 왜 신고했어? 라는 이유 하나로 아킬레스건까지 절단했는데 저런 정도 상황이라면 어우. 나중에 또 신고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여성이 최초의 경찰에 그 신고한 이후에 계속 망설였던 이유가 저 장면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아니, 전 이거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뭐 운동선수들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는 알고 있지 그게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약간 전문 칼잡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조폭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뭐 아킬레스건을 끊는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처음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말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한쪽을 갖다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차원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좀 아까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뭐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지금 그 완도 일가족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아우디 차량이 발견이 됐다. 지금 경찰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가 조금 전 있었다고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차가 수십 10m 깊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어두워서 시신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족의 시신이 차 안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의 현장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차를 인양할 예정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아빠와 엄마 그리고 유나 이렇게 일가족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경찰이 확인을 해준 상황이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풀빌라에서 유나가 엄마 등에 엎혀서 어떻게 보면 축 늘어진 채로 실려서 나가는 그 장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니까 말을 참 아꼈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됐다라는 추정까지 경찰 발표가 나온 상황이면 이게 또 참 그렇습니다 이거. 예? 아직 뭐 저희가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채무, 뭐 초과 상태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저 풀빌라에서 나갈 때 유나가 완전히 축 처진 상태로 엄마에게 엎여 있었다는 거. 통상 밤 11시에 아이가 축 처져 있어 만약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외출할 만한 시간은 좀 아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조심스럽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비관을 해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물론 정확한 지금 이 사망 경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차량만 발견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정확한 상황은 또 내일 오전 10시에 차를 인양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속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양 변호사님, 앞서 그 아킬레스건 그 인간, 이 혐의를 또 부인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훼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킬레스건은 아까도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왜 우리가 폭력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등장을 하냐면 사람의 발목 쪽이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사실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아킬레스건인데 자해를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왜 스스로가 저기를 흔하죠. 난 도망 안 갈래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 죄질이 너무 안 좋고 지금 구속된 상태이긴 합니다. 특수상해 그리고 상해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5월 15 꿈 많은 소녀들이 한나란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사건.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은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꾸고 매일같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한편 피해 여중생 유족은 두 아이가 세상을 등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답장처럼 써서 보낸 35장의 자필 답변서에는 그야말로 황당한 조언이 가득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 자신의 의붓딸과 그 의붓딸의 친구 이 두 명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의붓 아버지. 저희가 뭐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자, 이 피해 여중생의 유족이 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자가 편지 형식의 그 답변서를 보냈어요. 자, 근데 그 답변서 내용 일단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망한 여중생, 그러니까 의붓딸의 친구의 유족은 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은 교도소에서 5차례에 걸쳐서 35장의 답변서를 썼는데요. 황당한 건 이 답변서에 자신이 아이들의 죽음에 별다른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폭행 혐의점이 있었던 저를 구속을 시켰더라면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숨지면서 저는 파렴치한 놈이 됐다. 그리고 그 비난은 원래는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자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늘어놨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쁘게 사세요,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편지를 유족들에게 보내서 지금 딸 바쁘게 그 남은 자식 다른 살아있는 다른 자식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미 세상 떠난 딸 생각이 좀 덜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신뢰죠. 예, 신뢰가 될 얘기인데 저게 딸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지금 이
이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뒷말이 더 황당한데요. 나 출소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십시오라는 말을 여러 번 또 덧붙였던 겁니다. 저게 자기 때문에 이 정말 소중한 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낼 얘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저는 진짜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자, 교수님, 이 얘기예요. 자, 누구누구 부모님, 그 죽은 아이 말고도 남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사세요. 그리고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다 보면 그 죽은 아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지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글쎄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소위 이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딸이 나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남은 자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살아라. 그리고 바쁘게 살면은 아마 덜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조언 같지도 않는 조언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내용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셨는데 비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그럴 말이 되지 않는 글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양 변호사님 잠깐 얘기하신 거, 제가 출소하고 나갈 때까지 누구누구 부모님 건강하게 사세요. 이거 말이죠. 야, 너 나가서 보자 이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유족이 받아들이면 그냥 협박이죠. 예. 지금 민사소송의 답변서에 왜 이런 얘기를 쓰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이런 인면수심의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의붓딸과 친구는 정말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유 그때 구속을 했으면 나를 구속을 했으면 이 아이들은 참 안정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부담감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도 그 성폭력범죄 수사가 착수가 된 이후에 2021년 2월경에 그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 신청 반려되고 구속영장 신청 반려되고 했던 것들은 아마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나 구속했으면 됐잖아, 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헛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 그겁니다. 아니 그러길래 경찰이 나 빨리 구속시키고 검찰이 그냥 기소했으면 내가 애들 안 죽었잖아.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굴 그러니까 탓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탓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사람 1심에서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의 의붓딸에 대한 그 성폭행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증거 불충분의 이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단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만으로도 중형의 선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아이의 진술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의붓딸에 대해서 1심 판단이 무죄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심에선 20년. 하지만 양 변호사님, 2심에서는 조금 늘었죠, 그나마. 항소심에서는 25년 선고로 늘었습니다. 좀 전에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1심에서는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부분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2심 법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역시 이 의붓딸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게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게 법을 그동안의 어떤 판례의 태도를 비춰봤을 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그냥 결과치로는 잘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예. 성폭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관례에 비슷한 것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물었다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형량이라면. 자,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교수님, 제가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의 실명이나 얼굴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작 50대 A씨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피해자인 그 어부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최초에 구속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그 붕괴를 하고 계시는데, 신상 공개의 어떤 그 범주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앵커께서 굉장히 붕괴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자, 일단 그 양 변호사님께 짧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유족이 2심까지 나온 거잖아요. 유족이 상고 여부, 그러니까 대법원에 갈지 말지는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1심, 2심 계속 무기징역을 구형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 피고인이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가다고. 그렇습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해서 25년 많다고? 예,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마저 인정한 게 뭐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2심에 추가로 제출된 몇 가지 자료만 제가 여기 참고자로 있는 걸 봐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제가 사건 반장하면서 별의별 정말 정신 나간 자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짜 방금 이 사람 이자처럼 남은 자식들 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사세요. 시간 빨리 갑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4년의 5월) 서울 삼성동 한 자산가의 집. 미국 유학 도중 한국으로 돌아온 박한상은 자신의 방 안에서 밤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에는 40대 부부와 10대 아이가 돌아왔고 어느덧 각자의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고 박한상은 흉기를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휘발유를 집안 곳곳에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쓰러져간 피해자들. 과연 이들은 누구였고 박한상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강남 금수저의 폐륜 범죄 박한상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이게 진짜 제가 고3 때 고3 시절 딱 벌어졌던 옆 동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서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박한상 사건. 자, 이 일단 40대 부부와 10대 아이가 숨진 사건이었는데 자, 박한상과는 그 고인들이 어떤 관계였던 거죠? 네, 숨진 사람은 바로 박한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 12살에 불과했던 사촌 동생 이모군이었습니다. 박한상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모님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서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1994년 5월 19일 당시에는 서울 강남 저택에 불이 났구나라고 이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119 신고로 접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나니까 박한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몸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수십 곳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박 씨가 100억 원대 자산가였기 때문에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기억이 나는 것이 당시 이제 경찰들도 설마 아들이 그랬을 이런 생각에 워낙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상황, 이 시신의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나는 게 그때 현장 검증을 하면서도 이 경찰들 막 다 그 집에 불탄 집에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이 박한상이 막
뭐 활보를 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직접 사진도 찍혔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 경찰은 이 박한상이를 용의선상에 올려놨는데 이게 친아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거냐. 왜냐하면 수십 번 찔렸죠. 불까지 질렀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강도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이 박한상이가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서 자기를 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 장례식 전날인 20일 영안실에서 이 거짓 울음을 울면서 실신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했었던 담당 수사관이 굉장히 이게 좀 그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한상이가 초기 진술이 상당히 이상했어요.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방문을 여는 순간에 불길이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서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면 통상 부모가 건너방에 있고 이종 동생이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뛰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상이냐? 그래서 이 원한관계를 수사를 하면서 이 박한상이 주변에 수사관을 붙여서 밀착 감시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조금 있으면은 사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수사를 갖다가 계속한 그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 범행이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1994년 5월에 벌어졌던 이 사건. 자, 역시 범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죠.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뭐라고 박한상이 얘기를 했냐면 자다가 불이 치솟았어. 소변 보러 나다 불이 치솟아서 도망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목에는 화상이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불길이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머리카락에 피는 왜 묻었을까요? 어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혈흔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박한상이 원했던 건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제사 장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아버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해서 팔아야겠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러면 친지들 보기에는 저거 아무래도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주변에서 들 수밖에 없죠.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이 영화 공공의 적에서 배우 이성재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성재 씨가 이제 범인으로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가 이 당시 이 부모님을 해할 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손톱을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남기려고. 자, 그런데 박한상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어머니가 그 영화상으로는 아들이 범인인 걸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맞다. 이제 삼킨 죄송합니다. 거였는데 근데 지금 사실 공공의 적 정말 잔인한 그 영화였잖아요. 그 부분이. 그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범행 과정을 보면. 박한상은 사건 당일날 이제 부모가 귀가를 하니까 혈흔을 안 남기려고 옷을 모두 벗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침대보로 몸을 다 감싸고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안방에서 잠에 든 부모를 각각 40-50차례 정도 찔러서 숨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이제 온몸에 묻은 피 씻고 이제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제 집을 이제 불을 질러 버리면 증거가 좀 사라진다.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도 일부러 정신을 잃은 척하면서 실신하는 연기까지 했던 건데요. 근데 박한상의 범행 아까 혈흔 얘기도 했지만 또 결정적이었던 건 종아리에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빨 자국이 누구 이빨 자국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1994년도에 자산이 100억이다. 또 당시 삼성동 잔디마당이 있는 2층 양옥집. 진짜 엄청난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박한상은 재산 상속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한상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돈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좀 빚었기 때문입니다. 박한상은 미국 LA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골방에만 갇혀서 비디오만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박한상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고요. 여기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요. 이걸 부모님께 들켰고 분노한 아버지가 박한상을 질책하게 됩니다.
넌 아무것도 못할 놈이다. 호적에서 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유학도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당시 1994년도만 해도 존속 살해 사건 자체가 별로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진다고 해도 이런 것처럼 재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가로채려고 그런 사건 자체가 제 기억에 진짜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별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존속 살해를 저지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박한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본 것이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좀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게임기를 받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사실은 부모의 그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칭찬만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박한상이가 자기가 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이걸 보게 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자기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기 부모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원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가 하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너 호적 파가라 이런 이제 얘기까지를 했다라고 이제 박한상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상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역비적인 것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범인으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옷에 혈흔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완전히 벗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버지가 그 박한상의 그 몸을 갖다가 물은 그 자국이 그렇게 해서 난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우리 한국 존속 살해에 있어서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결국 그래서 사형이 선고됐어요. 네, 뭐 이건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했고 1심 법원에서는 이 박한상의 부모가 자신에게 쏟아던 사랑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파괴를 한 범죄다. 그래서 박한상은 또 그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박한상.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증언들이 막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순자 교화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종교인으로 30년 동안 사형수 상담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 위원의 책에는 여러 사형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독 박한상을 언급한 부분에선 좀 분노가 느껴집니다. 보시면요. 강남의 정신 이상자 박한상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6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박한상은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양순자 위원이 박한상에게는 유일한 면회자였다고 합니다. 이분마저 이 박한상이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동생도 재판 도중에 박한상을 만나러 가기는 했었대요. 그런데 이 형이 반성을 하지 않고 나는 무죄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니까 그 이후 가족들도 이 박한상을 만나러 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박한상 오렌지족이었습니다. 그때 또 주로 놀던 데가 압구정동이었어요. 그리고 야타도 했답니다. 그리고 도피 유학도 갔죠. 또 부적응으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을 때는 해외 도박까지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박한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당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물질 만능, 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를 온전히 보여준 아마 첫 번째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실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성장한 세대에서 경제력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해외로 유학을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것도 90년대에 그런 얘기 듣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고 또 잔인한 범죄 같은 것들 아까 방에서 유학 갔을 때 영어가 안 돼서 온갖 비디오만 보고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을 가능성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병폐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도 좀
그나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분위기 바꿔서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미국 가보시죠. 네, 오늘 가정집 뒷마당인데요.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제압해서 땅에 눕히는데요. 자, 그때 한 여성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경찰관들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누구예요? 놀랍게도 용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아들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온몸으로 경찰관들을 막아선 겁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어머니를 곧바로 제압해서 땅에 눕혔는데요. 자,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저거 뭐야? 갑자기 굴삭기 한 대가 나타나더니 버킷을 들어 올려서 경찰관들을 위협합니다. 저거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저거? 이번에는 용의자의 아버지입니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용의자 아버지가 굴삭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아내와 아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관이 권총을 뽑아들며 그만하라고 지시했지만 용의자 아버지는 굴삭기 버킷을 들어 올려서 경찰을 찍어 내리려는 듯 저렇게 위협까지 합니다. 야, 저러다 총 쏘면 어떡해? 아, 왜 저래요, 저 가족들은? 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앞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한 용의자, 빈집털이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남성이었고요.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당하려던 그 순간 용의자의 가족들이 이성을 잃고 경찰관을 상대로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다행히도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용의자와 부모 모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 공무집행하는데 저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픽 미국 미시간주로 이어갑니다. 네, 디트로이트의 어느 주유소 앞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는데요. 남성이 주유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 바지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뭘요? 네, 다름 아닌 총인데요. 알고 보니까 저 남성 강도였던 겁니다. 강도가 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성에게 총을 겨눴고요. 남성은 재빨리 팔로 총을 막아냈고 강도를 편의점 건물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런다고 또 그냥 돌아가네 또? 네, 이 남성이 팔로 총을 막아선 그 순간 총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강도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주 월요일 저녁 총으로 남성을 위협한 강도를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강도가 남성과 말다툼을 한 뒤 편의점 내부로 따라 들어가서 이 남성에게 위협을 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데 총 들이밀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저분들 좀 위험하다. 아이까지 아는 상태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게 뭐 어떤 그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닐까. 아주 위험할 뻔했는데요. 그나마 저렇게 그 종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거리에 커다란 5개 광고판 하나가 보이죠? 광고판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광고판을 자세히 볼까요? 행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광고판, 네, 얼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사진 아니었어요, 네, 이거? 정확히 말하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입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하는데요. 이 5개 광고판은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런던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아이들의 모습을 저렇게 담은 겁니다. 범죄 행위에 원래 악용되던 이 딥페이크 기술이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실제 실종 아동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아이들이 눈을 깜빡이거나 또 고개를 움직이면서 저렇게 시선을 맞추잖아요. 기존 실종자 포스터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QR코드를 삽입해서 실종된 위치와 인상착의 같은 자세한 정보도 저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괜찮네요. 예, 네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철봉에 매달려서 저렇게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뿐하게 턱걸이를 해내는 이 남성. 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32살 첸타오 씨입니다. 아이고 하반신 마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타오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했고요. 1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길거리 운동대회도 참가해 1분 만에 턱걸이 9개를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타오 씨는 누구나 끈기와 결단력만 있으면 자신처럼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5번째 픽 이번엔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한 차량이 굽이진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오.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차량은 급히 속도를 늦추는데요. 원숭이는 차량을 뚫어지게 주시하면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당시 트럭 뒤편에는 한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자, 갑자기 오른편에서 원숭이가 탁 하고 올라탔습니다. 깜짝 놀랐어. 근데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탄 야생 원숭이. 먹을 게 없는지 일단 트럭 내부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남성은 급히 도로로 뛰어내렸고 원숭이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도망을 치는데요. 다행히 귀중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저렇게 보니까 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트럭 뒤에 타고 있던 남성은 야생동물 사진작가라고 하는데요. 촬영 중에 뛰어든 원숭이에 놀라긴 했지만 다친 곳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를 훔쳐갔으면 좀 얘기가 달랐겠죠. 격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어떤 동물일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 건물 발코니 난간에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쩌다가 저곳에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발코니에서 놀다가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조심조심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고양이. 아래로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발코니 높이가 무려 21m래요. 그런데 고양이가 반대쪽 발코니로 움직이려던 그 순간 발을 헛디뎠지만 저렇게 밑에 층 발코니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깜짝 놀랐네. 다행이다. 좀 놀랐지만 다치진 않은 것 같죠? 자, 아무리 균형 감각이 뛰어난 고양이라도 저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안전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폭우 조심, 강풍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